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락, 기대는 접어라, 정부는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폭등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떤 의도를 띠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4월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몇 년째 폭락을 외쳐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12월 9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집값. 자, 12월 8일 1986년 이후 최장기간 아파트값 상승. 12월 9일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자, 12월 4일 문재인 정부 2년간 부동산 가격 2,000조 상승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송파, 강남, 일산 서구까지 가세해서 부동산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연도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무려 13.56%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017년에도 5%, 2019년 현재에도 평균적으로 1.82%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2018년 피크를 찍고 2019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누구를 탓할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 그리고 현재 정책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 자, 맨날 잡겠다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의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만 주구장창 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정부, 청와대의 말을 주목해 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는 40% 폭등했죠. 올리는데 자신 있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격 폭등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대통령께서는 안정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도 부동산 안정세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정책실장이 안정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정세지만 최종적인 기대 수준은 아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2월 10일 불과 11개월 만에 자기 집값 12억 올려놨습니다. 자, 안정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좀 차지 않았는지 11개월 만에 12억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도 부동산 안정세라는 인식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4%로 올리기로 했답니다. 세금을 기존보다 4배로 올려서 더 걷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51만 원이다.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매매가가 아니라 월세라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미친 듯이 풀리니까 다들 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오른다고 생각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급등했던 곳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예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19년 3월 기사입니다. 자,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 그랬는데 도쿄도 6년째 올랐다고 합니다.
자, 2018년 9월 기사입니다. 도쿄는 평당 2억까지 갔답니다. 아직 서울은 이제 겨우 1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쿄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서울은 지금 평당 2억까지 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라면은 서울도 평당 2억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쿄 새 아파트 2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29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그 당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만큼 도쿄 부동산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일본만 오른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웨덴 집값도 지금 2018년 잠시 조정을 거친 뒤에 2019년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웨덴만 확인하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적으로 쭉 상승하는데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 당시에 한 5년 정도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2008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 초록색도 꾸준히 우상향 하는데, 자,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낮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전부 동일하게 201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상승한 겁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 중국, 태국, 유럽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오른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7년 금융위기 전에도 좀 덜 오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충격이 좀 덜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각종 규제가 많이 나오면서 그나마 덜 오른 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일까? 여기 한번 의문을 가져볼 뻔도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가? 네, 오르면 좋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폭락 또는 하락은 소비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직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 어쨌든 폭락 하락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소비 위축이 되면서 경제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 여력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이론으로는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고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개가 약간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소비 확대를 불러오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소비라는 것은 현재 소득과 자산의 미래 가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자산 가치가 현재 소득보다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소비 여력이 더 확대되면서 소비 활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현재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 있게 된다면은 이자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선순환 과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반대로 부동산 하락을 하게 되면 역자산 효과라고 해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이런 또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2008년 금융위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이론이 비교적 잘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도록 잘 부양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고 소비 증가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지만 여전히 소비가 위축돼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거 행태가 약간은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전세라는 특이한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여유가 있어도 선택적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균적으로 소비가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아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집값 올라서 배 아프고 기분 나쁜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또 돈을 쓰려니까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소비를 더 줄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값이 오르기만 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부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집값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폭락한다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불황이 더 심화되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깡통 전세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깡통 전세가 발생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인가? 물론 그 집주인도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 집주인이야 그 집 그냥 손해 본다 셈치고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던 무주택 서민은 무슨 죄입니까? 자, 그 무주택 서민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가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하게 되고, 자, 매매 거래가 잘 없기 때문에 자,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히려 파산 상태에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세도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상태,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 유주택자들의 소비 확대 여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소비 확대 여력이 더 생겨서 여윳돈이 생기고 대출을 더 받아도 부담이 없으니까 여유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높인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집값이 오르면 덤으로 또 뭐가 더 좋으냐?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역대 최다로 걷고 있죠. 자, 거래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중개사들 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사들이 수입도 증가하면 당연히 소득세도 많이 내게 되는 거겠죠. 이래저래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면은 세수 확보에 좋다는 말이죠. 집값 떨어지면은 거래도 잘 안 되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욕을 하면서 부동산 업자냐, 너나 많이 살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은 무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이 없으면은 자, 이런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집을 사라고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못 사니까 집을 살 필요는 없어. 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 안정책을 펼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종부세가 늘어나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향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누가 좋으냐? 다주택자가 좋은 게 아니라, 자, 전셋값 폭등이 없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물건, 비싸도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해도 임대료 상한액 제한액이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해도 집값이 폭등하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 저리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무주택 신혼 전월세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원룸 평균 월세 51만 원으로 지금 안정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현재 정부의 정책, 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고 이자를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집 사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은 비싸기 때문에 비싼 집을 굳이 살 필요 없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경기 부양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민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대 과거 정부들도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했는데요. 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자, 집 있는 사람은 보수 성향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바꿔 말하면은 집을 사면은 보수 성향을 띠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렇다면은 집을 안 사는 게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제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자가 소유자는 보통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또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조세 저항 때문에 그거 반발이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소유가 적은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이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일단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가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 주거 비용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것이 완수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경제가 살아나면서 또 정책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집값은 올리되 무주택자 실질 주거 비용을 낮추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된다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자, 가재붕어 개구리는 개천에 살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질 주거 비용을 낮추거나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그러면 뭐가 있느냐? 바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겠죠. 향후 주거 비용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에 전세를 계약을 했다. 자, 그 집이 임대료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5%밖에 못 올린다. 자, 그러면은 2년 뒤에도 1억 500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2년 뒤에도 또 5%밖에 안 한다. 그 전세를 사는 사람은 충분히 임대료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노후 설계를 하거나 소비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혼부부는 이자 비용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된 금액, 자, 이것을 바로 소비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서 미래 주거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건데, 비록 아직은 소비 활성화가 유도되지 않고 있지만 뭐 나중에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자,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비싼 집 뭐하러 돈 써가면서 살려 그러냐? 자, 욜로 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욜로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요. 자, 1년에 12억이나 오르는 집을 어떻게 사겠냐? 그 돈으로 욜로 소확행 하는 게 이득이다. 1년에 12억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도 모으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오른 거는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에 쓰겠습니다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야. 욜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죠. 자, 이러면서 사회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폭락을 원하는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안정화를 원하는 건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되었다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승을 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여론 때문에 아닌 척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폭등이죠.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는 것, 설마 몰랐을까요? 자,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강행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부는 현재 집값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말하는 안정화는 집값 하락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지 경제 망하게 하려고 부동산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국가 부도 수준의 위기가 오면 집값은 폭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로서도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집값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